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새 대표에 압도적인 표차로 선출됐습니다. 정치 입문 7개월도 안 돼 집권 여당을 이끌게 된 한 대표는 그러나 넘어야 할, 해결해야 할, 추스를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다만 비난과 네거티브 공방으로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지만 큰 표차로 한 대표가 승리하면서 빠른 봉합도 가능해 보입니다. 한 대표는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겠다고 했는데 한 대표의 포부와 60%가 넘는 득표율의 의미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한동훈 대표를 직접 연결해 앞으로의 당 운영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당대회 현장 이야기를 이태희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62.84% 과반 득표율로 결선 투표 없이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60% 이상 득표율이 나온 건 2017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선출 때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로 갑니다. 변화를 시작합니다. 2위 원희룡 후보는 18.85% 득표율을 얻었고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 각각 14.58%, 3.73%로 뒤를 이었습니다. 총선 참패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뒤 3개월 만에 다시 당권을 잡은 한 대표는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겠다는 말로 당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합시다. 민심 이기는 정치 없습니다. 중도와 수도권, 청년층 등 선거 승리를 위한 외연 확장도 강조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극심한 네거티브로 깊어진 당내 갈등의 골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내일 새 지도부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당 대표로서의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돌발 상황도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있었고 막판 공소 취소 폭로가 큰 변수가 될 듯도 했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관심은 당정 관계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회장에 직접 나와 당정 원팀을 외쳤고 한동훈 대표도 자주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켜볼 일입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기간 경쟁 후보들은 한동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관계를 집요하게 지적해왔습니다.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섣부른 차별화하면서 당정이 충돌하면 필패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를 무시했다 논란으로 갈등설은 더 부각됐고 선거 막판 공소 취소 폭로로 당내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악재가 이어졌지만 대세론을 꺾진 못했습니다. 한 대표는 민심의 지표인 일반 여론조사는 물론 당심으로 평가되는 당원 선거인단까지 모두 60%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한 갈등설을 극복하고 당선된 한 대표의 최대 과제 역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한 대표는 당정 소통을 약속했고 전당대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 역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정관계를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통령 찾아뵙고 자주 소통드릴 생각입니다. 다만 친윤계의 반발을 불러왔던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등 당정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안정보다 변화를 주문한 당심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이란 과제 사이에 놓인 한동훈 당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한동훈 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던 후보들이 선전했습니다. 이른바 팀 한동훈 후보 3명 가운데 2명이 지도부에 합류하면서 최소한의 당권 방어막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최원희 기자가 설명합니다. 한동훈 대표와 호흡을 맞출 선출직 최고위원 5명엔 장동혁, 김재원, 임요한, 김민전, 진종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재선의 장동혁 후보가 가장 높은 득표율인 20.6%로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을 재창출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유일한 영남 후보였던 김재원 후보가 2위를, 친윤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였던 이뇨한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당선시켜주신 그 깊은 뜻을 잘 알고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남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꼭 성공하도록 잘 지키겠습니다. 여성 최고위원 몫으로는 김민전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은 진종호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장동혁, 진종호 후보는 한동훈 대표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친한계입니다. 당원 당규상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전환되는데 한 대표로선 우군 2명을 확보하면서 당권을 지킬 인적 방어막은 구축한 셈입니다. 다만 지도부 9명 가운데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과 최고위 당연직인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5명이 친윤계로 분류되는 만큼 친한, 친윤계 간 긴장 구도가 만들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지금부터는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연결해서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지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표님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윤앵커님 고맙습니다. 예, 자 출마 선언한 지 오늘이 딱 한 달째거든요. 득표율이 62.84%, 상당히 높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이와 비슷한 수치이긴 한데요. 막상 이 수치를 받아보고 나니까 제가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이 후보들 중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말한 후보였거든요. 우리 당원 동지들과 이 우리를 지지하시는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열망이 정말 크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기도 하고 힘이 많이 드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경선 과정이 치열했는데요. 언제가 가장 힘드셨습니까? 사실 출마를 결심하는 것이 좀 고심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저는 일단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편이어서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기에 선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굉장히 무더위에 저희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당협을 이렇게 다니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협에서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땀을 많이 흘리시고 계셔서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 좀 사고 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거 말고는 뭐 무난히 잘 지나왔습니다. 네, 당대표가 되시자마자 어깨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당 상황 만만치가 않기 때문인데요. 원희룡, 나경원 후보와의 충돌, 갈등, 이 후유증이 심각할 거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치유하시려고 하십니까? 다 대단한 경험을 가지시고 경륜을 가지시고 애당심이 강한 분들입니다. 원래 당내 이런 경선이 더 치열하고 더 격렬하다고들 하더라고요. 격렬한 선거가 지났고 경쟁은 끝났습니다. 저희가 합심해서 우리 당이 겪고 있는 위기를 잘 돌파해 나갈 겁니다. 제가 이 다른 후보님들께 청해서 좋은 의견 많이 듣고 함께 가도록 더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찾아가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여전히 깊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원하는 게 원만한 당정 관계일 텐데 앞으로 대통령과 어떻게, 언제 소통하고 협의하실 생각이신지요? 당정 관계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의 목표가 아니라 정치의 목표는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게 하는 거죠. 그 목표에 이르는 중간 과정이죠. 그런데 그 중간 과정으로서의 당정 관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경우가 치열한 토론을 해서 정답을 찾을 때입니다. 제가 흉금을 터놓는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결과가 난 이후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앞으로 당정이 화합하고 시너지를 내는 방식으로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포부를 대통령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통화를 직접 하신 건가요, 그러면요? 예, 제가 직접 드렸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씀 없으셨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이 경선 과정에서 참 수고했고 앞으로 좋은 정치하라라는 말씀을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른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걱정할 일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군요.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 놓고요. 검찰 내 갈등이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아까 조사 받은 건 다행인데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던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영부인께서 직접 대면 조사까지 받으셨고요. 그러니 이제 검찰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방점을 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제3장소 등 뭐 이런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하는 것인데요. 다만 국민의 눈높이를 조금 더 고려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신임 당대표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야당이 법안과 특검을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데 딱히 방법이 없거든요. 거야를 상대할 보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지금 거야가 과거 역사적으로도 보기 어려울 정도의 미중의 폭거를 하고 있는데도 민심이 아직 강하게 일방적으로 제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민심에 반응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서 민심의 편에 같이 서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집권 여당이 소수라 하더라도 좋은 정치를 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 그때는 민심의 편에 섰을 때였습니다. 저희가 민심에 반응하는 정당으로 체제를 정비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런 특검을 남발하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지금 헌법에 규정된 거부권과 우리 의석을 이용해서 단결해서 막는 방법, 그 방법을 쓸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이 무도한 행동이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고 평가하실 수 있도록 잘 설득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원내 대표가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있는데 원외 대표로서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이 한 대표가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추 원내 대표는 좀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협의를 좀 하실 생각이십니까? 당대표가 독단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한 제3자 특검법, 대법원장 특검법이 효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 국민의 힘이 받고 있던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시켜주는 데 이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하는 특검만 고집하고 제가 말하는 특검은 절대 안 한다고 얘기하는 정도에서 그걸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특검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 아니라 정략적인 이익을 위한 특검이라는 점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됐으니 저는 당대표 후보로서 제 대안을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당내 절차를 통해서 제 입장을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선 과정에서 내놓은 여러 정책이 있는데요. 신임 대표로서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게 뭔지 궁금합니다. 민생 관련 정책입니다. 제가 지역에 있어서 현장 사무소를 되살리는 부분, 이 부분들 포함해서 우리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인데 그에 앞서서 금투세 폐지나 이 종부세 문제 같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가능한 민생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테이블에 올려서 협상을 하고 그걸 통해서 민생을 나아지게 하는 법을 추진하는 데 우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대표로 선출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국민을 위한 정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한 일을 두고 검찰 내부 갈등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 수사팀의 반발이 상당히 강합니다. 항명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는데 검찰 상황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팀 검사가 진상조사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낸 데 대해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다만 이 총장은 대검 간부들에게 성실히 일한 검사에게 책임을 묻고자 진상 파악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며 사표를 반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이 지시한 진상조사는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를 조사하는 대검 감찰 3과가 맡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에 진상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곧바로 진상 파악을 진행할 경우 수사팀이 동요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시기를 연기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팀 사정을 잘 아는 한 검찰 관계자는 총장이 사실상의 감찰 지시를 한 것이라며 열심히 수사를 했을 뿐인 일선 검사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장 패싱 논란을 불러온 이 지검장이 진상조사 연기까지 요청하면서 이 총장과의 갈등이 격화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일부 취재가 됐습니다. 검찰은 최재형 목사가 선물을 전달할 당시 또 다른 민원인이 있었는지를 집중 확인했다고 합니다. 최 목사 주장대로 민원인인지 김 여사 수행원인지를 명확히 하려던 건데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행정관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제시했다고 합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최재형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동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 명품을 건네면서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지난 5월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대기하던 사람들은 대통령실 행정관들로 일정 관련 보고를 하러 왔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할 때 당시 대기 중이던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확인을 요청했고, 김 여사는 자신의 일정을 관리하는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인이 없었던 게 최종 확인되면 검찰은 명품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끝낼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총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오늘 제출했는데 출석해서 증언을 할 경우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총장은 국회 법사위가 보낸 출석 요구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 수사 상황과 수사팀 보고 내용, 수사 외압 여부 등을 증언하란 요구가 들어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란 주문입니다. 이 총장은 불출석 사유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을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분석입니다.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는 검사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손 놓고 두고만 있어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총장은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대신 법무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공무원들만 탓해 논란입니다. 어제는 이 전 대표 같은 국회의원은 공무원 행동 강령이 적용되지 않아 제재할 방법이 없지만 의사나 소방공무원은 위반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죠. 오늘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절차상 특혜는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적 여파만 고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이틀 브리핑을 연 권익위는 이재명 전 대표와 같은 국회의원은 행동 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절차상 특혜는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절차나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한 것들을 특혜라든지 부정청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작 헬기를 타고 이송된 이 전 대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지만 이 과정에 관여한 국립대병원 의사와 소방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료 의사와 공무원들 사이에선 권력 다툼에 힘없는 사람들만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토로가 이어졌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해놓고 계속해서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대한응급의학회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꺾고 구급 헬기 운항도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헬기 띄우고 뭐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잘못하면 헬기 띄웠다가는 징계받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조사 여파를 최소화하고 야당 유력 정치인을 악마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암살 미수 피해자의 치료까지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치졸한 공작을 당장 멈추십시오.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한 권익위의 무리한 판단이 엉뚱한 공무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자폭 전대라는 오명까지 얻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우여곡절 끝에 끝이 났습니다. 한동훈 지도부가 예상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고 출범을 했는데 앞에 놓인 과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당 반장인 김아림 기자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결선 투표 갈지가 추미애 관심사였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상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앞서 한동훈 캠프에서 목표로 잡은 득표율이 65%였으니까요. 거의 근접하게 나온 셈입니다. 하지만 막판에 공소 취소 발언으로 당내 반발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어서 한동훈 캠프 내에서도 좀 긴장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대세론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셈입니다. 자, 김 기자 말대로 이 논란이 있었죠. 특히 경쟁 후보들은 아주 거세게 공세를 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높은 득표율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경선 과정에서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실제로 심상치 않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표가 몰렸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의 갈등 우려가 있더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컸다는 겁니다. 한 대표로서도 본인이 주장한 수평적 당정 관계를 위한 추진 동력은 얻은 셈인데요. 당선 이후 인터뷰 때 당정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긴장 관계를 예상하게 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방식과 관련해 언급한 건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혜라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입장이 확고한 대통령실과 또 기존 원내 지도부와 온도차가 엿보입니다. 다만 친윤계의 반발을 불러왔던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더 토론해 보겠다면서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또 조금 전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전당대회 직후에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당정 화합 포부를 전했고 윤 대통령은 잘해달라 이렇게 격려했다고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데 대해서 민주당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요. 공식적으로는 축하 메시지를 냈습니다. 다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김건희 여사 해병대원 특검법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야권은 국민의힘 지도부 출범 이후에 여권 내 이견이 있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서 여권의 내홍과 분열을 노리겠다는 전략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로서는 당 기조의 변화를 시도하면서도 야권의 이관계는 방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네, 안으로는 갈등을 봉합해야 하고 밖으로는 거야를 또 상대해야 하는데 뭐 새 대표의 앞길이 꽃길만은 아닌 것 같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공석이 된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빠르게 이어받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대통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건 공화당 후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입에서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주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선거 캠프를 찾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자신이 검사 출신인 점을 강조해 형사 기소된 트럼프 이미지를 부각한 겁니다. In those roles, I took on perpetrators of all kinds. So hear me when I say, I know Donald Trump's type. 대선 후보가 되는 데 필요한 대의원 과반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대권행을 굳혔다는 평가입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잠재적 경쟁자인 게빈 뉴섬 주지사 등 민주당 인사들의 공개 지지도 잇따랐습니다. We're very excited about praising his legacy and electing Kamala Harris president. 공화당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게시글을 연달아 올리며 바이든의 끔찍하고 무능한 국경 담당 차르인 카멀라는 더 나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공개 유세에 나선 벤스 부통령 후보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And she talks about the history of this country not with appreciation but with condemnation. 공화당은 민주당이 경선에서 승리한 바이든을 버린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보셨듯 미 대선이 트럼프 대 해리스 구도로 굳어지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이 결집한 효과로 보이는데요. 이 해리스 특유의 과거 발언도 젊은 층에서 화제입니다. 유주영 기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연설 도중 웃음을 터뜨리는 이 장면. Sometimes and she would say to us,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you young people. You think you just fell out of a coconut tree? 일명 코코넛 나무 영상으로 만들어져 온라인에서 확산 중입니다. 모든 것은 맥락이 있다는 취지였지만 연설 당시엔 공화당으로부터 난해하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탈하게 웃는 모습이 재조명되며 젊은 유권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승리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습니다. SNS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24시간 만에 1,100억 원이 모이며 하루 최대 모금액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2%포인트로 좁혔습니다. 미 언론은 해리스가 검사장부터 법무장관까지 선거 때마다 막판 뒤집기로 승리했다며 2019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하차했지만 이번에 대선 후보라는 최대 반전을 눈앞에 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해리스가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며 새바람을 일으키곤 있지만 여전히 트럼프의 열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습도 높은 날씨에 동남아에 온 듯한 하루였는데요. 이 간밤에는 경기와 강원 지역에 기습폭우가 쏟아져서 수령이 230년 이상 된 천연기념물, 오리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물에 잠긴 승용차를 소방대원들이 힘겹게 밀어냅니다. 폭우에 물이 불어난 도로를 지나려다 침수된 겁니다. 차가 더 진행하려고 들어갔다가 엔진이 꺼지면서. 비슷한 시각 의정부에선 상가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3명이 승강기에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간밤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기와 강원 북부 등에서는 도로와 건물 침수 등 196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초속 20m의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며 전신주를 덮쳐 1,400가구 넘게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냉장고 음식물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거 상할까보다. 수령이 230년이 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포천 오리나무는 뿌리째 뽑히고 말았습니다. 폭우로 육지의 쓰레기는 하천을 따라 바닷가까지 떠내려왔습니다. 금강 하구 일대에 쌓인 것만 1,000톤에 달합니다. 모든 게 다 답답하지요. 이거 엄청나잖아요. 모래가 안 보일 정도잖아요. 정체전선은 태풍 개미의 북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쪽으로 밀려나고 내일부터는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태풍의 진로에 따라 올해 장마는 26일에 끝날 수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용자가 각각 400만 명이 넘는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포에서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는 사태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를 앞두고 티몬과 위메포를 통해서 여행 상품과 항공권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구매 취소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조짐입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5위권 이커머스 회사인 티몬. 최근 티몬을 통해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소비자는 티몬을 통해 호텔을 예약했는데 호텔 측이 체크인을 거절해 난처하다고 호소합니다. 티몬에서 구입한 여행 상품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여행사로부터 받았다는 경험담도 여럿 올라왔습니다.
티몬과 모회사가 같은 위메프도 상황은 마찬가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을 다시 전환시켜라. 이런 개념인 거죠. 정산 때문이에요, 정산. 판매사들의 취소 요청이 잇따르는 건 판매한 제품의 대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한 판매자는 최근 2달간 위메프에서 정산 대금을 2억 원가량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모인 채팅방 가입자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형 여행사와 홈쇼핑들도 일제히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판매 링크 같은 건 내린 상태예요.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티몬과 위메프는 싱가포르 회사인 Q10에 각각 2022년과 지난해 인수됐습니다. 두 회사는 일시적인 정산 지연이며 빠른 대금 지급이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새벽 시간 주택가를 돌며 사진을 찍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던 중이었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빌라를 빠져나옵니다. 가방을 메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천천히 걷더니 경찰을 보자 갑자기 빠른 속도로 도망칩니다. 경찰관 4명이 따라붙지만 남성은 골목길을 전력 질주합니다. 지난 20일 새벽 4시 50분쯤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마약을 유통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을 피해 300m를 도망치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이곳 주택가 곳곳에 마약을 숨긴 뒤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주택가 곳곳에 마약을 두고 나왔는데 구청 관제센터 CCTV를 지켜보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남자가 집을 옮겨 다니면서 현관에서 사진을 찍는 등 수사한 행동을 하여 바로 서초서 상황실에 통보를 했습니다. 남성의 가방 안에선 3g에서 5g 단위로 포장된 필로폰 21개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남성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토대로 인근 주택가 18곳에 숨겨둔 마약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총 46g으로 1,5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하고 마약 공급책과 투약자들을 추적 중입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이 7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이지스함 입찰 비리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방사청장을 지낸 왕정홍 씨가 이 IT 관련 업체 주식 차명 보유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업체 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수사 결과는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입찰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은 최근 정부 부처와 대기업 등의 인터넷 서버를 납품하는 IT 업체 대표 이모 씨의 휴대폰과 블랙박스를 압수했습니다. 한국형 이지스함 사업 입찰 비리 수사 과정에서 왕정홍 전 방사청장의 이 업체 관련 주식 차명 보유 정황을 파악한 겁니다. 왕정홍 청장하고 저하고는 고등학교 동문이에요. 방 청장이 퇴직을 한 이후에 동문회에서 만났거든요. 경찰은 왕 전 청장이 HD 현대중공업에 입찰 특혜를 준 대가로 주식을 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라고 그랬는데 저는 투자 대상으로서 크게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저는 사지를 않았고. 2020년 방사청은 7조 8천억 원을 투입해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실전 배치하는 KDDX 사업 기본 설계 사업자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습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의 개념 설계도를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왕 전 청장은 감점 규정까지 삭제해가면서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왕 전 청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복귀 전공의를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잇따라 수련 보이콧을 해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모교와 다른 대학 출신 전공의들을 사실상 차별하겠다는 뜻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정부와 환자단체는 교수들이 헌법과 인륜에 반하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하반기 전공의에 대한 수련 보이콧을 처음 선언한 건 연세대 의대 교수들입니다. 이들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병원이 신청한 하반기 전공의 자리는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라며
자리를 비워두겠다고 했습니다. 모교 출신이 아니면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학풍 속에서 우리가 다 손발을 맞추고 어떤 중요한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잖아요. 오늘은 서울대 등 6개 주요 의대 교수들도 보이콧에 가담했습니다. 미봉책 수련 시스템으론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 어렵다면서 특히 지방 사직 전공의가 수도권 병원으로 옮길 경우 지역 필수 의료가 몰락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교수들이 공공이 아닌 수도권 의대와 지방 의대를 구분짓고 모교 출신의 특혜를 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단체도 몰염치하고 반인륜적 학풍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실제 교수들이 전공의 수련을 거부할 경우 업무방해죄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카카오를 만든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불법으로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구속까지 된 건 당시 카카오 내부 회의에서 공개 매수 실패 유도 문건을 돌려본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안에서 어떻게 소명했습니까?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인수 경쟁을 벌이던 하이브의 SM엔터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4시간 가까이 진행된 구속영장 심사에서 김 위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을 결정한 데는 검찰이 확보한 공개 매수 실패 유도 문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작년 2월 카카오 투자부서 회의에서 공개 매수 실패 유도 문건을 돌려받고 이로부터 열흘 후쯤 카카오는 SM엔터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하이브의 인수를 무산시켰습니다. 지난 3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재판에서 배 대표가 브라이언의 컨펌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 것도 구속 요인이 됐습니다. 브라이언은 김 위원장의 영어 이름입니다. 카카오는 현 상황이 안타깝지만 경영 공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국내 스타트업의 롤 모델이었던 김범수 위원장은 맨손으로 시작해 카카오 제국을 일궜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문어발식 확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벤처 1세대를 대표하는 김 위원장의 굴곡을 장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은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와 함께 한국 벤처 신화의 상징으로 꼽힙니다. 서울대를 졸업한 뒤 삼성 SDS에 입사한 그는 1998년 국내 최초 온라인 게임 포털인 한게임을 창업합니다. 이후 2년 뒤인 2000년 삼성 동기인 이혜진 의장과 함께 NHN을 만들었습니다. 2007년 잘 나가던 NHN을 돌연 퇴사한 그는 3년 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출시합니다. 결국 스마트폰 기기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대답에 직면하게 되고 딱 2개월 지나니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걸 캐치할 수 있었고요. 카카오는 파죽지세로 성장했습니다. 2014년 포털 사이트 다음 합병을 시작으로 사업을 확장해 국내 기업 중 두 번째로 많은 계열사를 거느렸고 2022년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국내 부자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어발식 확장에 독과점,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골목상권은 저희는 절대로 침해한 사업엔 진출하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골목상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조직 쇄신에 나섰지만 결국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되며 25년 벤처 신화도 빛을 발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보신 것처럼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카카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산업부 장혁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오늘 카카오 관련 주가를 보니까 후폭풍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카카오그룹 주식 대부분이 급락을 했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는 5% 넘게 떨어졌고 카카오페이는 8%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4%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 시가 1조 7천억 원이 증발을 한 겁니다. 카카오 측은 경영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이번 사법 리스크를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계열사들이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입을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카카오뱅크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고요? 맞습니다. 카카오뱅크 지배 구조를 좀 살펴보면 카카오와 한국투자증권이 나란히 27.17%씩 지분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이 현행법상 은행 대주주가 금융관련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금융회사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가 없는데요. 이 김 위원장과 함께 카카오 법인도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모두 매각을 하고 카카오뱅크의 일대 주주 지위를 내려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카카오뱅크를 놓치게 될 경우 카카오그룹 전체에는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지난해 카카오뱅크가 3,5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내면서 카카오의 캐시카우, 그러니까 확실한 자금줄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사업인 웹툰과 연계해서 적금을 파는 식입니다. 이 카카오뱅크가 없으면 이런 사업들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최근 IT 분야 발전이 아주 초고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고 경영자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의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많습니다. 카카오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인공지능 산업 분야 등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신사업과 경영쇄신으로 이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과감한 사업과 빠른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또 해외 사업 그리고 신사업 진출 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금융당국의 심사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 위원장이 최근에 직접 경영 쇄신에 나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카카오가 최근 이 카카오톡 먹통 사태나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출발한 택시 갑질 논란 등 위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이 직접 지난해 경영쇄신위원장에 오른 뒤에 계열사를 20개 이상 줄이면서 과감한 쇄신책을 꺼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잡음의 원인으로 꼽혔던 계열사 자율 경영체제를 손볼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이 역시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카카오는 SM 주가 조작 말고도 여러 가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카카오의 앞날 좀 지켜봐야겠군요.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분양형 실버타운이 들어섭니다. 정부가 노인들에게 식사와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전용 주거시설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윤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0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아래층에 식당과 강의실, 노인정이 있어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제 자식들하고 다 떨어져 살아야 되잖아. 노인들 혼자 사시기는 아주 만족이야. 정부는 공공임대를 포함해 이른바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확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올해부터 매년 3,000가구씩 공급합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 임대 실버스테이도 신설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실버타운 설립 문턱도 낮춥니다. 민간 사업자가 부지와 건물 매입 없이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합니다. 이와 함께 실버스테이나 실버타운에 입주하더라도 가지고 있던 집을 활용해 주택연금과 월세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선 2015년 폐지됐던 실버타운 분양도 가능해집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선 상황. 하지만 고령층 전용 주거시설은 노인 인구 대비 0.1%대로 일본과 미국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정부는 국회법 개정을 거쳐 2035년까지 시니어 레지던스 비중을 3%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지난해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인적 드문 곳에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주변 소음에 비상벨이 울리는가 하면은 또 정작 비명을 질러도 작동하지 않아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경찰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의 비명에만 작동하는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몰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비상벨이 자동으로 울리고 경찰의 신고까지 이뤄집니다. 경찰관을 호출 중입니다. 새로 도입된 비상벨은 AI 기술이 들어가 있어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경찰관을 호출 중입니다. 최대 20m 떨어진 곳이나 소음이 큰 곳에서도 사람의 목소리만 정확히 인식합니다. 현재 특정 언어, 비명에 대한 부분만 인지할 수 있게끔 AI 시스템으로 학습이 되어 있어서 그런 오류는 지금 최소화. 비상벨이 울리면 주변 CCTV도 앵글을 돌려 집중 감시하게 됩니다. 작은 아이들, 여자아이들도 이런 공원에서 놀다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다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너무 좋죠. 서울 서초구의 공용 화장실과 산책로 등 19곳에 AI 비상벨을 설치한 경찰은 시범 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아내를 못 알아봅니다. 일본 방문 만찬장에선 일본 총리의 무릎에 토합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일본에서 토하고 기절했던 사건을 패러디했습니다. 재선 도전을 앞뒀던 68살 부시에겐 큰 타격이었습니다. 늙고 나약한 이미지를 면치 못하고 젊은 클린턴에게 패했습니다. I'm proud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부통령이던 바이든이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을 자처했습니다. 숨겨둔 열망이 불쑥 튀어나온 말 실수라니 했지요. But I'm a great respecter of fate. 대통령 바이든은 재선 도전 의지를 밝히면서 운명론을 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도 항변했죠. Call me old. I call it being seasoned. You say I'm ancient. I say I'm wise. 하지만 연설 원고를 띄우는 프롬프트에서 말투를 지시하는 지문까지 읽어버리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Women, I'm just a quote now, and who do so. End of quote. Repeat the line. Next. 4 more years. Pause. 4 more years. Pause. 4 more years. 바이든이 세월에게 졌습니다. 최연소 상원 의원에서 최고령 대통령까지 달려왔지만 나이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첫 TV 토론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버텨보려는 그에게 결정타를 날린 건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피격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주먹을 불끈 쥐고 Fight, fight, fight. 이렇게 외치는 트럼프와 그는 극명하게 대비됐습니다. 총탄은 트럼프를 향해 날아들었는데 쓰러진 건 바이든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마하티르 총리는 93세 재집권에 95까지 말레이시아를 다스렸습니다. 신노년 초고령 시대의 정치 신화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권능은 유한한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정치는 어쩌다 이렇게 막다른 길에 이르도록 세대 교체를 외면했을까요? 가장 큰 책임은 바이든 자신에게 있을 겁니다. 정치란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준비해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때 생명력을 얻습니다. 고인물은 썩고 맙니다. 7월 23일 앵커 칼럼 오늘 트럼프 피격에 쓰러진 바이든이었습니다.
밤사이 중부와 경북 북부에 또 한 번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에서 최고 50mm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경기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최고 60mm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5도 등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에는 대구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 폭풍 해일특보가 발표될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3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